그 오만함에 대해서 제가 많은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몇 가지의 사례 중에서 부동산만큼의 실패를 가져온 것이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정치경제학적으로 도대체 왜 최저임금을 2년 동안 30%를 올렸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저는 해보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 수준에서 2년에 걸쳐 30%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30%라는 얘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에게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실험적인 재료를 제공한 거죠. 저 정도의 잘 사는 나라가 2년에 30%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정말 진기한 그 실험 재료를 제공한 거죠. 지금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최저임금을 올려서 노동시장에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면서도 노동시장에서 튕겨나오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좋아집니까?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결과죠. 이쪽이 좋은 사이드라면 나쁜 사이드는 이 노동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걱정하는 또는 노동비용 때문에 힘겨운 쪽에서 사업체가 망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내보내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튕겨나오게 되는 결과인 거죠. 정책 목표는 이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거죠. 노동시장에서 격차를 줄임에 있어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튕겨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튕겨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실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최소로 하면서도 원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정책 서클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최소로 하면서 우리가 원했던 정책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전 세계 정책 서클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맨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점치듯이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고민과 많은 연구 결과들이 쌓여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축적되어 있는 정책 서클들의 축적된 지혜입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배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2018년부터) 시작해서 편의점 사장님들 본인들이 다 가서 카운터 보고 아르바이트 학생들 잘랐죠. 지금 골목골목 가보세요. 아주 조그만 만두가게도 밖에다가 다 기계 갖다 놨습니다. 안에 홀서빙하는 젊은이들 다 잘렸습니다. 그 기계 만든 사람, 그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를 만든 제조업자가 우리나라 최저임금 정책의 최대 수혜자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너무 잘 팔려요. 그러면 작년에 최저임금 거의 한 3% 정도밖에 안 올렸으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기계 산 거 버립니까? 예전에는 기계를 살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 정도 목돈을 쓰기 싫어서. 무슨 얘기냐? 정책을 한번 잘못 쓰면 사람들의 행태를 바꿔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행태는 지금 저숙련 근로자를 많이 쓰지 않는 방식의 충격을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시장에다 부과를 한 거죠. 그 행태가 다시 빽 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2년에 30% 올린 다음에 많은 젊은이들이 시장에서 튕겨나왔고 그리고 자영자들이 못 살겠다고 길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때의 문제가 그 2년 동안의 많은 혼란이 잠깐 가려져 있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경제에 계속 잠재적으로 압력이 돼서 존재할 것입니다.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정부가 앞장서서 위협하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 누구라도 예상을 했거든요. 2년에 30%를 올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진국 중에서. 이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가진 나라에서. 성장률이 10%씩 되는 나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만 우리나라처럼 성장률이 지금 2%, 3%인 나라에서 2년에 30%를 올린다는 얘기는 나 저런 사람들 신경 안 쓴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저숙련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든지 말든지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썼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합니까? 저숙련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말거나 자영자들이 문을 닫거나 말거나 나는 별로 신경 안 쓴다라는 표시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것을? 그럼 왜 그럴까요, 도대체?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사업체 문을 닫거나 말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말거나 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였는지 생각을 해보면 최저임금을 30% 올려도 일자리가 위협받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컸지요. 최저임금을 30% 올려도 일자리를 잃을 걱정이 없는 조직화된 근로자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매우 긴밀한 이해관계를 공유했기 때문이지요. 그게 국민들한테 떳떳할 리가 없지요. 떳떳하지 않았으니까 통계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90%가 좋아졌다고 하면서 일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통계만 발표를 한 거지요. 예전에 독재에 맞서 싸웠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이미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득권이 돼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억압하는 쪽에 이미 서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일을 갖고 싶어도 노동시장에서 일을 못 가지고 진입을 못하는 사람들, 충격이 생기면 가장 먼저 딸려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외면하고 2년에 30%의 최저임금을 올려도 안전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조직화된 사람들, 너무나 안전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과 이미 기득권이 돼버린 예전의 독재와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 너무나 긴밀하게 이해관계를 공유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득권에 취해서 법을 만들 때 모든 것이 가벼운 거지요. 저숙련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말거나 영세 사업자가 사업체를 닫거나 말거나 자녀를 학교에 보낸 가구가 전세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거나 말거나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집을 못 구해서 발을 구르거나 말거나 너무나 가벼운 거지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기득권이 너무나 튼튼하니까. 그게 지금 우리 국회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 지금 행정부의 모습이에요. 어디가 적폐입니까?